앞으로 또 한 번 일본에 상륙을 시도한다면 똑같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외교사절이건 선언이건 실수로 상륙했건 폭풍으로 난파되어 떠내려왔건 이유는 상관없다. 심지어 포르투갈의 왕이나 기리시탄들이 믿는 신이 온다 할지라도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자포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포니즘은 아마도 3번에 걸쳐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포니즘은 19세기 후반 서구 세계, 특히 유럽에 일본 예술이 끼친 영향을 가리키는 프랑스어입니다. 이 용어는 필립 비르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미술 평론가이자 수집가가 처음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문학과 예술의 르네상스라는 잡지에 연재한 글에서 일본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자포니즘이라고 칭했는데 이 글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정착된 것입니다. 자포니즘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단순히 이국적인 일본 취향에 대한 관심이나 모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미학의 영향을 받은 서구 유럽의 일련의 예술 행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본 문화가 유럽까지 전파돼서 이와 같은 반향을 일으켰던 걸까요? 자포니즘이 시작된 배경에는 매우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우키요에가 프랑스에 건너간 것을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있고 이를 자포니즘의 배경으로 설명하는 설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키요에는 일본 특유의 회화 양식인데 프랑스의 화가인 펠릭스 브라크몽이 1856년 자신의 지인이 소유하고 있던 호쿠사이 망가를 보고 이걸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브라크몽은 판화가인 오기스트 들라트르의 집에서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도자기를 포장한 포장재 그리고 완충제 중에서 호쿠사이 망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마네, 드가, 휘슬러 등 자신의 주변에 있던 당대 유명한 화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키요의 열풍이 일어났다는 설입니다. 대부분의 우키요에는 목판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인쇄물처럼 반복해서 찍어내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일본에서는 이를 예술품이라기보다는 잡지나 전단지 같은 오락물로 취급했기 때문에 수출하는 도자기에 포장재로 쓰일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설은 근거 자료가 없고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도 많은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에피소드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데는 그것이 이야기거리가 될 만큼 재미있고 함축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본 문화가 유럽에 전파되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이건 복잡한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일본과 유럽의 최초 만남은 1543년 안토니오 다 모타라는 포르투갈인을 포함한 일행 3명이 일본 큐슈에 표류하는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일본에 수년간 머물다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해서 일본과 포르투갈 사이에 왕래가 이루어지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를 비롯한 포르투갈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과 유럽 사이 교역의 창구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한 조총 또는 화승총이라고 하는 개인 화포가 일본에 전래되기도 하고 가톨릭도 전파되면서 오늘날의 나가사키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생겨납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일본의 장수도 세례를 받았을 정도로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죠. 일본에 정착한 예수의 가톨릭 세력은 단순히 교역만 한 게 아니라 선교는 물론이고 일본의 정치, 전쟁에도 관여하면서 일본의 권력자들과 결탁합니다. 그 핵심은 마카오에 거점을 둔 포르투갈 세력이었고 일본은 이들을 통해서 중국 및 유럽과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데요시가 일본 예수의 수장인 가스파르 코엘료라는 사람하고 규슈 정벌하고 조선 침공을 논의했는데 그때 코엘료의 태도에서 가톨릭 세력이 향후에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테렌 추방령이라는 가톨릭 선교사 추방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코엘료는 추방령이 내려지자 규슈 일대의 가톨릭 다이묘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히데요시에게 대항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게다가 1596년 산 펠리페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 표류한 스페인 선박 산 펠리페호의 선원이 가톨릭이 스페인의 세계 정복을 위해서 선봉 역할을 한다라고 허풍을 떨었는데 이게 히데요시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히데요시가 선교사, 일본인 예수회 신자 등 24명을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서 체포해서 당시까지 가톨릭 도시였던 나가사키로 데려가서 총 26명을 처형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까지 가톨릭 국가들은 교역의 조건으로 선교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일본의 권력자 입장에서는 가톨릭 세력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집권기인 1637년 10월 시마바라번과 카라스번, 지금의 나가사키현과 사가현의 가톨릭 교도들을 중심으로 한 무장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시마바라의 난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탄압과 세금 착취가 봉기의 원인이었고 이들은 불과 4개월 만에 진압되는데 이에야스는 이 가담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립니다. 이를 계기로 이에야스는 쇄국 정책을 단행하고 이는 에도 시대 기간 중 약 2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일본 문물은 더 이상 유럽으로 나갈 수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게 있을 리가 없죠. 포르투갈이 빠진 자리를 차지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막부가 시마바라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 막부 쪽에 함포와 범선을 지원하기도 하고 포르투갈과 달리 개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교역에 있어 신리만 중시했을 뿐 그 대가로 선교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래 포르투갈 상인들은 일본에서 나가사키의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고 네덜란드 상인들은 나가사키 서북부 지역의 히라도지마라고 하는 섬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도 막부는 포르투갈 상인들을 추방시키고 네덜란드 상인들을 데지마에서만 무역을 하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무역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즉 겉으로는 쇄국을 표방했지만 당시 유럽에서 가장 영악한 무역국인 네덜란드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물을 해외로 전파하고 있었던 쇄국 아닌 쇄국 정책이었던 겁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난 뒤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동군이 승리하면서 이후 에도 막부를 중심으로 한 에도 시대가 시작됩니다. 에도는 지금의 도쿄를 말합니다. 에도를 건설한 이에야스의 출생지와 영지는 본래 오늘날의 아이치현 지역의 오카자키라고 하는 곳인데 이 이에야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히데요시가 오카자키를 빼앗으면서 대신 에도를 주겠다고 합니다. 에도는 굉장히 넓고 평평한 땅이긴 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습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이에야스는 에도를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참전을 명령했지만 이에야스는 에도를 개간해야 한다는 핑계로 참전을 거부합니다. 덕분에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다른 다이묘들과는 달리 축적되었던 힘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린 에도 시대는 큰 내전이나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였고 덕분에 이 시기 일본은 내부에서 생산의 증가와 그에 따른 문화적 역량을 축적하게 됩니다. 게다가 에도 막부는 각지의 영주들, 다이묘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참근교대라는 제도를 두었는데 이는 지역의 영주들이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 에도에 머물면서 쇼군을 보좌하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만일 영주가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면 자기 가족들을 에도의 볼모로 둬야 했기 때문에 에도에는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또 참근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대규모 인력이 에도에 모여들었고 그 인력이 이동하는 경로에는 그만큼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재화가 유통되었습니다. 결국 에도는 물질적 부와 소비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문화도시로 성장하면서 미술, 공연, 출판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일본은 17세기부터 사무라이, 농민, 수공업자, 상인을 순으로 하는 계급제도가 형성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제 번영의 과정에서 에도의 수공업자와 상인은 가장 낮은 계급에도 불구하고 상공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들을 초혼인, 마을 사람, 도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렀는데 이들은 유럽의 부르주아와 같은 신흥 부유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기를 구가하던 1853년 일본의 우라가 지금의 요코스카 지역에 미군 해군 제독 페리가 쿠로부네, 즉 흑선을 타고 나타납니다. 페리는 일본에게 개항을 강요했고 무력 행사에 겁을 먹은 일본은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1858년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것들은 전부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로써 200년간의 쇄국 정책을 포기하고 이후 메이지 유신이 있기까지 10년 동안 다수의 국가들과 통상 교역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에 다케우치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 같은 사절단들을 파견하면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문물을 해외에 홍보합니다. 즉 쇄국 정책 중에도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서구와의 교류가 있었고 개항이 불가피하게 되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력들을 해외에 파견하면서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 문화를 서구에 알렸던 겁니다. 자포니즘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유럽에 영향을 준 일본의 문물을 도자기를 포함한 공예품, 우키요에, 그리고 건축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본래 유럽은 중국의 도자기에 열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도자 기술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유럽의 시각에서 중국은 자기의 나라, 일본은 목기에 오칠을 한 칠기의 나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 명청교체기의 혼란기에 이르자 중국에서 도자기 수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 각광받은 것이 아리타 도자기입니다. 아리타 도자기는 정유재란 때 끌려간 조선인 도공 이산평이 1616년 일본 사가번의 아리타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아리타 도자기는 청자, 백자, 청화백자 등이 있는데 초기에는 중국 도자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17세기 중기부터 명나라 적회식 자기 제조법으로 회화적인 기법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후 일본 전역으로 퍼졌고 17세기 후반부터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에 정착된 미술 용어로 에도 시대 기간 중에 융성한 문학적 내용과 풍속 등이 담긴 그림으로 현실 세계와 서민들의 꿈과 동경을 그린 다색 목판화를 말합니다. 우키요에 하면 많이들 아시는 이 그림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우키요에는 이런 풍경화에 그치지 않고 인물화, 삽화, 관광 안내서, 심지어는 남녀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춘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제작되었습니다. 이 우키요의 의미와 어원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는 예술품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대중들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인쇄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친근한 일상과 세속적인 풍속 등을 그려내면서 앞서 말한 신흥 부유층인 조닌 계급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그 장르도 넓어지고 수요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에도라는 도시의 특성상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해지면서 나타난 가부키, 노, 유곽 등 문화산업 그리고 관광 및 유흥산업의 발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아무튼 이 일을 받아들인 유럽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선 유럽과는 다른 다색 목판화 기술에 놀랐다고 하고 기존의 서양 미술과 다른 독특한 화법과 과감한 구도 때문에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서민적 정서와 풍속이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럽인들의 호평을 받았고
게다가 도자기, 칠기와 같은 공예품과는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해 부담 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성행했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동양과 서양의 건축은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양이 석조를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구조였다면 동양은 목조 중심의 건축이었고 공간 역시 분할하거나 확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특히 창호의 격자 구조와 건축물의 사이 개념은 유럽인들에게 매우 신선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유럽과 미국 등에서 나타나는 격자무늬, 간결한 직선 구조, 프레리 스타일 등으로 볼 때 이것이 모더니즘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될 정도입니다. 또 가구 등 실내 장식에 있어 오칠로 마감한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간결한 구조와 은장식을 이용한 가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들 역시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자포니즘은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이국적인 정치, 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또 일본 취향을 모방하는 것에 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예술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적 개념과 조형성을 찾고자 노력하던 중이었는데 운 좋게도 동양의 여러 나라 중에서 일본의 눈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이를 목격한 예술가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융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포니즘도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쇠퇴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장인이 제작하던 일본 공예품이 기계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둘째는 1895년경 아르누보 스타일이 유럽에서 유행하면서 자포니즘 스타일을 대체했다라고 합니다. 셋째는 일본의 고미술 공예품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자 일본 정부가 이런 해외 유출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넷째는 그 와중에 중국의 청나라가 멸망하고 신해혁명 등으로 혼란해지자 현지에 있던 유럽인들이 중국의 공예품을 싼 값에 사들여서 유통하면서 수집과 관심의 대상이 일본 공예품에서 중국 공예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일본적인 요소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일본 문화를 동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동양적 요소 중에 하나이면서도 비교적 불필요한 것들을 배제한 형태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치적 수준과 그들이 국제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200년간의 긴 세국정책 끝에 피동적으로 개방을 했지만 이후 오히려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한 것은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당했던 못된 짓을 남에게 더 악독하게 자행하는 것은 비열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교역이나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 약탈과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부와 정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약탈과 지배를 위한 야욕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그에 동조하려는 내부의 적들도 여전합니다. 구한말의 치욕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우리 내부의 적을 하루빨리 소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키요에를 중심으로, 그 다음 시간에는 자포니즘 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